단 1초, 특정한 인물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만으로 사람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진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실제로 이 짧은 상상 하나가 평생 고쳐지지 않던 성격까지 순식간에 뒤바꿔버린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내면의 수많은 결함과 마주하며 스스로를 갉아먹는 싸움을 매일같이 반복해왔습니다. 중요한 자리에서 목소리부터 덜덜 떨리는 소심함이나 사소한 자극에도 불같이 치솟는 욱하는 성격, 늘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의지 부족까지 우리의 일상은 성격적 결함의 늪과 다르지 않았죠. 마치 매일 같은 벽에 부딪히면서도 빠져나갈 문을 끝내 찾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만든 이 성격이라는 감옥 안을 맴돌아왔습니다. 이런 결함은 비단 몇몇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크고 작은 순간마다 우리 모두의 발목을 붙잡아왔죠. 그런 순간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되뇌곤 합니다. 이런 성격을 고치느니 차라리 다시 태어나는 게 빠르지 않을까 하고요. 문제는 그렇게 몇 번이고 다짐해도 정작 비슷한 상황이 찾아오면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얼어붙는다는 사실입니다. 수십 년째 반복되는 이 패턴 앞에서 우리는 늘 의지가 부족한 자신만 탓해왔던 거죠. 하지만 신경과학은 당신의 그 결함들을 굳이 억지로 뜯어고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이 감옥을 부수고 나오기 위해 평생을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문을 여는 열쇠는 이미 당신 손안에 있으니까요. 떨림이든 욱함이든 포기하는 습관이든 성격 자체를 개조하지 않고도 단 1초 만에 뒤바꿔버리는 방법이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실제로 세상을 뒤흔든 몇몇 거장들도 각자의 결함을 고치는 대신 이 방법 하나로 통째로 지워버렸거든요. 지금부터 그 정체를 배트맨 효과라는 이름으로 하나씩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980년대 미국 프로 스포츠계에 괴물 같은 만능 운동 능력을 지닌 한 선수가 등장합니다. 미식축구와 야구 두 종목에서 동시에 최정상급 활약을 펼치며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신체 능력을 가졌다고 알려진 선수, 바로 보 잭슨입니다. 실제로 그는 스포츠 역사상 야구와 미식축구 두 종목 모두에서 올스타로 선정된 유일한 선수라는 기록까지 세웠죠. 하지만 그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주체할 수 없는 극심한 분노 조절 장애로 매일같이 사고를 치던 문제아였거든요. 작은 시비에도 주먹부터 나가는 통에 주변 사람들조차 그의 재능이 분노 하나 때문에 꺾일까봐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본 영화 13일의 금요일에서 날뛰는 분노를 가진 자신과 정반대인 존재를 발견합니다. 그건 어떤 감정도 없이 냉혹하고 무자비한 살인마 제이슨 부이스였죠. 그는 영화에서 영감을 얻어 폭력적인 자신을 억지로 뜯어고치는 대신 경기장에 들어서는 순간 보 잭슨을 완벽히 지우고 단 1초 만에 차가운 제이슨으로 로그인했습니다. 그러자 분노에 쉽게 휘둘리던 소녀는 사라지고 다음 동작만 냉혹하게 계산하는 선수만 그 자리에 남게 되었습니다. 1987년 시애틀 시호크스와의 경기에서 그가 수비수들을 그대로 뚫고 91야드를 단숨에 질주해 터치다운을 만들어낸 그 순간도 바로 이 상태에서 나온 장면이었습니다. 당시 그를 막아섰던 수비수들은 마치 자연재해를 마주한 기분이었다고 훗날 회상했는데 그때 그 그라운드 위의 선수는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는 제이슨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그는 어느 인터뷰에서 보 잭슨은 단 한 번도 미식축구를 한 적이 없다. 그라운드를 달린 것은 오직 제이슨뿐이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짧은 전환 하나가 단 한 번의 명장면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커리어 전체를 완전히 다른 궤도로 올려놓았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셈이죠. 감정에 쉽게 휘둘리던 한 인간이 필요한 순간마다 감정 없는 기계로 전환하는 법을 스스로 터득해낸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 전환의 순간은 화려한 무대 위에서도 놀랍도록 비슷하게 벌어집니다. 학창시절 따돌림과 외모 콤플렉스에 시달리며 무대 뒤에서 숨조차 제대로 고르지 못하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의 본명은 스테파니 저마노타. 엄청난 가창력에도 불구하고 데뷔 이후에도 여전히 그 불안을 완전히 떨치지 못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유약한 성격을 고치려 애쓰는 대신 자신과 성별조차 다른 마초적인 가상의 정체성 조 칼데론을 설계했습니다.
이 대체 자아는 처음부터 완성된 모습으로 등장한 게 아니라 한 남성 패션지의 표지 모델로 조용히 얼굴을 알리다가 뮤직비디오 속 캐릭터로 서서히 만들어져 갔습니다. 이 정체성을 완성하기 위해 그녀는 매번 인조 수염을 붙이고 머리에 포마드를 발라 거울 속 얼굴 자체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았죠. 그 결과 무대에 오를 때마다 본래의 소심함을 완전히 격리하고 철저하게 설계된 이 대체 자아의 빙이 되어 퍼포먼스를 펼칠 수 있었습니다. 2011년 MTV 시상식에서는 이틀 전부터 미리 조 칼데론으로 살며 준비했고, 시상식 당일에는 시작부터 끝까지 담배를 문 채로 무대와 객석을 오갔습니다. 심지어 시상식이 끝난 뒤 기자회견장에서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 나왔을 때도 그녀는 끝내 조 칼데론의 말투로만 답하며 가면을 벗지 않았죠. 가면을 쓰는 1초의 상상이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파괴적이고 당당한 퍼포머로 매번 다시 태어나게 만든 겁니다. 전설이 된 그 파격적인 퍼포먼스들은 사실 스테파니가 아니라 조 칼데론이란 대체 자아가 만들어낸 결과였고, 그녀의 이름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아는 레이디 가가입니다. 이런 극적인 정체성 전환이 유독 이 두 사람에게만 벌어진 우연은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면 각자의 자리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궁금해집니다. 이름도 성별도 전혀 다른 타인을 잠깐 빌려 쓰는 것만으로 어떻게 사람의 행동 자체가 이렇게까지 뒤바뀔 수 있었을까요? 이 거장들이 경기장과 무대 위에서 해낸 일은 사실 대단한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뇌 속에 원래부터 심어져 있던 아주 단순한 회로 하나를 그저 정확히 건드린 것 뿐이었으니까요. 우리 뇌 속에 숨겨진 이 회로의 정체를 이해하려면 먼저 정반대의 상황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자책이 반복되는 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수를 저지르거나 위기에 몰릴 때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잘할 수 있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되묻습니다.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나는 또 망칠 거야 라고 마음속으로 되뇌는 순간 정작 목소리는 더 떨리고 머릿속은 오히려 새하얗게 비어버린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아이에게 나도 모르게 화를 내고 나서 나는 왜 이런 부모밖에 안 될까? 라고 밤늦게 자책하는 순간도 사실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반응입니다. 정년을 앞두고 새로운 걸 배울 때마다 이 나이에 이제 와서 되겠어 라고 지레 포기하는 마음도 결국 같은 자리에서 시작되는 자책이고요. 문제는 이렇게 나는으로 시작하는 1인칭 자책이 단순한 반성이 아니라 뇌를 특정한 프레임 안에 가두는 인지적 함정이라는 겁니다. 1인칭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 뇌는 지금 이 위기를 감당해야 할 당사자가 바로 나 자신이라고 인식하며 감정을 조절하는 데 과도한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그 결과 정작 문제를 해결할 판단력과 실행력에 쓰여야 할 에너지가 불안과 자기 방어에 먼저 소진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실제로 증명한 실험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답은 성인이 아니라 6살 아이들에게서 먼저 발견됐습니다. 미네소타 대학교의 레이첼 화이트 교수 연구팀은 4세에서 6세 아이들에게 10분간 지루한 과제를 주고 언제든 옆에 놓인 재미있는 게임으로 쉴 수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아이패드에는 화려한 게임들이 잔뜩 깔려 있었고 화면을 켜기만 하면 언제든 그 지루한 과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게임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이들에게 스스로 질문을 한 번 던지도록 했는데 그룹마다 그 질문의 방식이 서로 달랐습니다. 1인칭으로 나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을까라고 물은 그룹은 10분 가운데 겨우 35%의 시간만 과제에 집중했습니다. 반면 자기 이름을 3인칭으로 부르며 땡땡이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을까라고 물은 그룹은 집중 시간이 4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실제 배트맨 망토를 입혀주고 배트맨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을까라고 물은 그룹은 무려 55%까지 집중력을 유지했습니다. 같은 아이, 같은 과제, 심지어 같은 유혹 앞에서 오직 스스로를 부르는 호칭 하나만 바뀌었을 뿐인데 결과는 거의 2배 가까이 벌어진 셈입니다. 겨우 망토 하나, 단어 하나 차이가 이토록 큰 격차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은 연구진조차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고 하더군요. 이 실험이 무서운 이유는 아이들이 배트맨에 대해 특별히 더 잘 알거나 더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의지가 부족한 탓이라 여겨왔던 그 수많은 순간들이 사실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부르는 호칭 하나의 문제였을 뿐입니다. 그저 머릿속으로 부르는 이름 하나가 달라졌을 뿐인데 뇌가 그 순간을 받아들이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아이들만의 특별한 마법이 아니라서 어른이 되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이 이후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됩니다. 1인칭에 갇힌 아이는 비가 들이치는 진흙탕을 맨몸으로 걷는 것과 같았고, 배트맨이라는 가면을 쓴 아이는 두꺼운 장화를 신고 그 진흙탕을 거침없이 통과한 셈이었죠. 성인이 되어서 나는 왜 이럴까를 곱씹는 것도 사실 매번 맨발로 그 진흙탕에 다시 걸어 들어가는 것과 다르지 않았던 셈입니다. 결국 우리를 가둬온 건 성격 그 자체가 아니라 매번 똑같이 나를 부르던 그 한 단어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호칭의 전환이 우리 뇌 안에서는 정확히 어떤 물리적 변화를 일으키는 걸까요? 미시간 대학교 정서조절연구소의 이선 크로스 교수 연구팀이 참가자들의 뇌를 fMRI로 촬영하며 이 질문의 답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에게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하면서 한 그룹에게는 나는으로, 다른 그룹에게는 자신의 이름으로 그 기억을 되짚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결과 3인칭으로 자신을 부른 그룹에서는 자기 자신을 향한 쓸데없는 생각과 부정적인 반출을 담당하는 뇌 영역, 즉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활동이 뚜렷하게 줄어들었습니다. 평소 잠들기 전 낮에 있었던 실수를 몇 번이고 곱씹느라 잠을 설쳐본 적이 있다면 바로 이 뇌 영역이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던 셈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반전이 하나 있는데, 정작 애써 감정을 억누르려 할 때 활성화되는 통제 영역은 전혀 더 바빠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3인칭으로 스스로를 부르는 순간 뇌는 이를 악물고 감정을 참아낸 게 아니라 그저 애쓰지 않고도 저절로 차분해졌다는 뜻입니다. 이건 마치 맹수 우리 안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 온몸으로 부딪히며 싸우는 것과 두꺼운 유리벽 밖에서 그 맹수를 가만히 지켜보는 것의 차이와 같습니다. 1인칭에 갇힌 뇌는 매번 그 우리 안에서 힘겹게 씨름해야 했지만 3인칭으로 물러선 뇌는 유리벽 하나만으로 이미 안전거리를 확보한 셈이었죠. 유리벽 밖에서는 맹수의 발톱이 아니라 그저 움직임의 흐름만 보이듯 3인칭으로 물러선 감정도 더는 나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지켜볼 대상이 되는 겁니다. 크로스 교수팀은 참가자들에게 최근 자신을 가장 화나게 했던 순간을 떠올리게 한 뒤 이 원리를 분노에도 똑같이 적용해 봤습니다. 화가 난 상황을 파리가 된 것처럼 멀리서 내려다보라고 지시한 그룹은 그 분노에 푹 잠기게 한 그룹보다 공격적인 생각과 실제 보복 행동까지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화가 날 땐 참지 말고 확 쏟아내야 후련해진다고 믿어왔지만 이 실험이 보여준 결과는 정확히 그 반대였습니다. 감정을 곱씹고 터뜨리는 행동은 불을 끄기는커녕 오히려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았고, 진짜 해법은 그 감정에서 한 걸음 물러나 거리를 두는 것이었습니다. 부부싸움처럼 감정이 순식간에 격해지는 순간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상황을 짚어보는 것만으로 한결 빨리 평정심을 되찾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죠. 자식과의 갈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화가 났지? 대신 자기 이름을 넣어 되물으면 감정이 격해지는 속도 자체가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 때문에 속이 부글거릴 때도 곧바로 반응하는 대신 자신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는 것만으로 냉정함을 되찾는 시간이 훨씬 짧아지는 겁니다. 이처럼 심리적 거리를 만드는 가면이 감정의 소용돌이를 잠재워준다면 감정을 넘어 우리의 온전한 실행 능력마저 마비시키는 완벽주의라는 또 다른 압박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가면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가장 큰 심리적 마비 중 하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야만 한다는 지독한 강박에서 시작됩니다. 잘해내야 한다는 압박이 어깨를 짓누를 때마다 뇌는 실패했을 때 마주할 비난과 좌절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기 시작하거든요. 직장에서 새로운 기획안을 앞두고 완벽한 결과가 아니면 차라리 시작도 안 하는 게 낫다며 자료만 몇 번이고 고치다 결국 제출조차 못한 경험 누구에게나 있을 겁니다. 평소에는 막힘없이 일을 처리하던 사람도 중요한 순간만 되면
숨이 막히고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실수하는 순간 내 진짜 정체성이 완전히 부정당할지도 모른다는 생존 위협에 가까운 두려움을 뇌가 스스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게 하나 있는데, 이런 완벽주의를 놓지 못하는 성격일수록 가면조차 위대하거나 완벽한 무언가여야 한다고 여기는 것 역시 또 다른 강박일 뿐인 거죠. 가면이 효과를 발휘하는 이유는 그 인물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저 지금의 나와는 다른 존재이기만 하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실패를 완전히 차단할 방법을 찾기보다는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을 안전장치를 만드는 편이 훨씬 현실적인 해법일 수 있습니다. 이 완벽주의의 덫을 가장 영리하게 깨부순 사례가 바로 개그우먼 이수지입니다. 실제로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아는 것과 달리 자신은 진짜 낯을 많이 가리고 조용한 성격이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무대 뒤에서 이 낯가림과 끊임없이 싸우던 그녀는 성격을 억지로 뜯어고치는 전공법 대신 영리하게 가면을 쓰기로 결심했죠. 그녀가 연변 사투리를 쓰는 보이스피싱범 린 자오밍이나 무속인 백두장군이라는 대체 자아를 머릿속에 설계하고 로그인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실제로 이 두 인물은 위대한 영웅도 완벽한 존재도 아니라 우리 주변 어디서나 마주칠 법한 지극히 평범하고 우스꽝스러운 캐릭터였는데 말이죠. 카메라가 켜지면 그녀는 어떤 베테랑 앞에서도 떨지 않고 신들린 듯한 애드리브를 무한히 뿜어내며 현장을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또한 이 캐릭터들은 이후 여러 방송에서 꾸준히 다시 소환될 만큼 대중에게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가상의 캐릭터를 통해 뇌가 심리적 면책 특권이라는 안전장치를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 필요했던 심리적 거리와는 달리 이번엔 정체성 자체를 지켜내기 위한 거리가 필요했던 셈이죠. 실수를 하거나 혹평을 받더라도 그건 이수지가 아니라 가상의 린자오밍의 실패라는 방어막이 가면 속에서는 확실하게 작동하거든요. 완벽해야 한다는 본캐의 강박에서 벗어나 마음껏 실패할 권리를 획득하자 뇌의 인지적 소모는 원천 차단된 셈입니다. 실패의 공포가 사라진 뇌는 그동안 불안에 짓눌려 있던 창의성과 가능성을 비로소 남김없이 쏟아내게 됩니다. 새로운 시도를 앞두고 완벽한 전문가가 아니라 그저 아이디어 하나를 던지는 역할이라고 스스로 규정하는 순간 누구든 훨씬 가볍게 입을 뗄 수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진 성격적 한계와 강박은 애써 싸워 이겨야 할 거대한 벽이 아니라 그저 가면 뒤로 잠깐 격리해두면 될 대상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같이 들이닥치는 인생의 험난한 고비들 앞에서 나를 지키고 세상을 장악할 대체 자아를 만들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요? 평생 나를 괴롭히던 성격적 결함에서 벗어나 뇌의 신경 경로를 단 1초 만에 재구성하는 가장 구체적인 실전 설계법 3단계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는 내 결점을 정확히 메워줄 아바타의 행동 지침을 구체화하는 겁니다. 발표 앞에서 극도로 긴장하는 게 문제라면 막연히 잘하는 나를 상상하는 대신 낮고 압도적인 목소리로 눈을 피하지 않는 사람처럼 뚜렷한 행동 강령을 세워야 합니다. 가족과의 언쟁이 잦아 감정이 앞서는 편이라면 차분하고 흔들림 없는 협상가처럼 전혀 다른 태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두는 것도 같은 방법입니다. 이 원칙이 정교할수록 뇌는 실제 위기의 순간에 갈팡질팡하지 않고 일관된 태도로 그 인물에게 곧장 스위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뇌에 지금부터 가면을 쓸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낼 물리적 토템을 지정하는 겁니다. 스포츠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유투를 던지기 전 공을 정확히 같은 횟수만큼 튀기는 등 자신만의 루틴을 일관되게 반복하는 선수일수록 압박감 속에서도 더 안정적인 명중률을 보였습니다. 농구공을 튀기는 동작 자체에 무슨 마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동작이 매번 똑같이 반복되면서 뇌에 지금부터 오직 이 슛에만 집중하라는 신호로 굳어진 겁니다. 토템의 원리도 정확히 같습니다. 중요한 협상을 앞두고 검지에 끼우는 묵직한 반지나 긴장되는 순간 손에 쥐는 특정한 만년필 하나면 충분합니다. 반지나 만년필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손목시계를 한번 쓰다듬는 동작이든 특정한 향수를 뿌리는 습관이든 자신에게 익숙한 감각이면 무엇이든 토템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그 동작이 매번 똑같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반지, 내일은 시계처럼 매번 바뀌면 뇌는 그 신호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 도구를 매만지는 짧은 동작 하나가 반복될수록 뇌 속에서는 그 동작과 대체 자아가 하나로 단단히 묶이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부담이 가장 적은 일상에서 하루 1분씩 그 아바타로 살아보는 미니 시뮬레이션입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주문할 때나 가벼운 통화를 할 때 그 인물의 걸음걸이와 목소리 톤으로 딱 1분만 역할을 수행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낮은 위험 상황에서 먼저 감각을 익히고 조금씩 강도가 높은 순간으로 옮겨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작은 반복이 뇌 속에 새로운 신경 경로를 조금씩 단단하게 다져놓아 진짜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머뭇거림 없이 그 가면을 쓰게 만듭니다. 이름을 정하고 토템을 지정하고 작은 순간부터 몸에 익히는 이 세 단계가 쌓일 때 비로소 결정적인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전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아주 작은 행동의 반복과 가면극은 단순히 뇌를 속이는 일회성 연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다져진 새로운 회로는 결국 스스로를 가둬왔던 오래된 감옥의 벽을 하나씩 허물어가는 셈이기도 합니다. 머릿속의 아바타를 현실로 끄집어내는 순간 우리 삶에는 완전히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시작되니까요. 그 변화의 물결은 뇌 속에서 결코 사소하지 않은 방식으로 자리를 잡아갑니다. 같은 신경회로가 반복해서 활성화될 때마다 그 연결은 헤비한 학습이라는 원리에 따라 점점 더 두껍고 단단해지거든요. 우리는 흔히 진짜 나는 깊은 내면에 고정된 단 하나의 모습이라 믿고 그것을 지키는 것만이 정답이라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당신을 가두고 갉아먹던 그 성격적 결함들은 평생 짊어져야 할 형벌이 아니라 그저 스스로를 가두고 있던 마음의 감옥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감옥의 문을 열 열쇠는 처음부터 당신의 손에 쥐어져 있었죠. 보 잭슨이 빌려온 냉혹함도 스테파니가 빌려온 대담함도 사실은 원래부터 없던 낯선 성격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들 안에 잠들어 있던 진짜 능력이었습니다. 반복된 가면 속에서 단단해진 신경회로가 그 능력을 비로소 겉으로 꺼내놓았을 뿐인 겁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다시 태어나지 않아도 내 안에 잠들어 있던 그 가면을 꺼내 쓰는 것만으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거창한 결심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밤 딱 한 번 당신이 되고 싶은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 정해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1초의 상상이 쌓이고 쌓여 언젠가는 가면이 아니라 진짜 당신 자신으로 완전히 자리 잡게 될 테니까요. 혹시 그 이름이 떠올랐다면 댓글로 살짝 남겨봐 주셔도 좋습니다. 슈퍼맨이어도 좋고 존경하는 부모님의 이름이어도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지금 화면에 뜨는 다른 영상도 이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더 단단하게 성장하는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